자, 우리 온누리 여신님도 감사드리고요. 송이님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나 못 봤어요. 예.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네네. 쥐잡고 닭잡자님 감사하고요.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민트피디 향기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갑자기 낮 1시에 시작했고 많이들 놀라셨죠? 혁이님, 누뚱이맘님 감사합니다. 보아님도 감사하고요.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BOA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꼬마비님, 쥐잡고 닭잡자님 감사합니다. 예. 타방송 언급한 사람은, 예. 타방송 언급하는 사람은 무조건 블랙입니다. 예. 전문백수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1시간 먼저 시작했어요. 예.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요. 산남의맘님 감사하고요. 정의사랑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입니다. 예. 어서오세요. 예. 행복송이님, 써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제 망치부인의 방송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2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예, 오싹 배롱나무님, 회민님, 그리고 영어 사구사님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협상 결과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닉네임 고치는 법 아세요? 예,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요. 우리 채팅창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채팅창 설정에 들어가시면 닉네임 변경이라고 있어요. 닉네임 변경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닉네임 변경을 하시면 제가 한국말로 잘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고엘리사벳님, 뚱벙의 꺼부기님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닉네임 변경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안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키보드에서 그 다음에 마우스의 바퀴를 모니터 쪽으로 올리면 글자가 커지고 그 다음에 내 쪽으로 당기면 글자가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저처럼 노안이신 분들은 예. 노안이신 분들은 글자를 조금 키워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안철수 당혁신기구 위원장 제안 거부. 홀미사님 감사하고요. 콩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네, 어서오세요. 내가 이제 막 채팅창이 잘 안 보여서. 예. 처음 하셨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채팅창에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휠을 모니터 쪽으로 밀면 글자가 커지고 내 쪽으로 끌면 글씨가 작아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글자를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홀미사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영어 72님도 감사합니다. 정의사랑님이 이미 팬이신데요. 저도 팬이 아니라서 팬가입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네. 자, 어서오세요. 이거 처음 하셨어요? 오케이. 예. 가만히 있어보자. 자, 일단 오늘 우리 집안의 협상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저께까지 우리 집에서 이제 이 망치부인의 방송 일정을 놓고 정규적인 방송 시간대에 대해서 경론이 벌어진 거예요. 예, 우리 신랑은 이렇게 방송을 꾸준히 정기적인 시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월화수목금 낮 2시에 그대로 옛날처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틀림없이 누군가 뒤에서 사주를 했어. 내가 그 사주한 인간을 잡으면 내가 3족을 멸할 건데, 나는 이제 월요일 오전 11시, 그 다음에 화목금만 2시. 그래서 일주일에 4번만 방송하겠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도 나는 오전 방송을 하겠다. 이런 팽팽한 경론 끝에, 예, 내가 이제 가출을 하겠다. 그러고 협박을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사만을, 생각해냈습니다. 네, 제 사만을 생각해내서, 정말 이혼의 위기까지 치달은 파국이, 예, 멈추게 됐습니다. 예, 협상하는, 주 5일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김 사장의 주장을 일단은 받아들이되,
그러나 이 월요일 오후에 우리 가스통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나의 요구도 반영을 해서 월요일은 오전 11시, 예, 월요일은 오전 11시, 화수목금은 낮 2시, 예, 월요일은 오전 11시, 화수목금은 낮 2시, 예, 근데 만약에 토요일날 방송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월요일은 쉬는 거야. 만약에 제가 이제 토요일날 지방 방송을 간다든가 그러면 월요일 방송은 없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빨간 날은 안 해. 월요일이 빨간 날이어도 방송 안 하고 주중에 빨간 날은 방송 안 해. 근데 화수목금은 낮 2시에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주말에 길거리 수다방을 나갔다, 그럼 월요일은 방송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가스통 할머니 내 동생. 막목 안내로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별명은 가스통 할머니예요. 네. 주 5일 방송. 내가 보니까 수요일날 방송 안 하고 월요일 시간 바꿨다고 누가 하소연을 한 것 같아. 누구냐라고 이제 고문을 해도 안 가르쳐 주는데, 틀림없어. 내가 지난번에 누구든지 우리 신랑한테 이제 전화하면 내가 고소해버린다고 협박을 했잖아. 그때만 이제 누가 전화를 하고 그래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막 목을 졸라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좌우지간 내가 볼 때 딱 이거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거나, 블로그나 메일에다가 로비를 한 게 틀림없어. 어쨌거나, 예, 김용석 사장의, 요구안, 네. 요구안에 대해서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댁도 전화했어? 그래서, 예, 월요일 오전 11시를, 예, 월요일에 오전 11시 것도 2시로 바꾸려는데, 그러면 나는 방송 안 하겠다! 나는 방송을 접고 해외로 도피하겠다! 예,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월요일 오전은 11시, 화수목금 낮 2시, 수요일 방송이 부활된 거예요. 예, 수요일 방송이 부활돼서, 예, 수요일이 생애에서 가장 긴 수요일이에요. 이러면서 막 엄살 떠는 시청자들, 내가 뒷조사를 해봐야 되겠어. 내가 경찰에다가 통화 내역을 달라고 그러려다가 경찰에다 통화 내역을 요청할 때는 꼭 고소해야 된다 그래갖고, 신랑을 고소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내가 이 통화 내역을 따내진 못하고 있지만, 내가 틀림없이 알아. 내가 눈으로 확인 안 해도 내가 딱 감이 있어. 누군지 잡히기만 해봐. 내가 3족을 멸할 거야, 내가. 이 수요일날 방송 안 해서 하루가 길어요. 이러면서 우리 신랑한테 전화한 인간 누군지 알기만 하면 내가, 3족을 멸할 때까지 각오해. 배우가 있어, 배우가. 중독시킨 망부님 책임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주 그냥 자기들이 빠져놓고 나한테 덮어씌워. 119에 전화하려고 그러지?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아니면 112에 신고해가지고 망치 부인이 내 가슴을 훔쳤어요. 막 그러려고 그러지? 이놈의 인기 진짜. 아주 그냥 어이가 없어 죽겠어. 그래요. 뽕쟁이 방송, 망치 부인 방송. 예, 중독되면 약도 없어. 예, 마약 같은 방송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한 이틀하고 하루 쉬고 그래야 돼.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제 광주처럼, 토요일 광주처럼 막 목을 많이 쓰면 한 이틀 정도는 쉬어줘야 목이 돌아오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도 내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예. 사실은 이렇게 좀 심하게 썼을 때는 한 3, 4일 좀 쉬어줘야 되는데, 전국이 또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요. 목에 또 스카프를 들으면 또 그렇게 땀이 또 줄줄 나. 뭐라고? 왜 욕이 나와? 왜 욕 나와? 뭔 일이란 또 뭐야? 네. 일단, 예, 로운루아님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 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 세월호 농성장에 천막 했다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말 대단한 경찰이야. 안철수 혁신위원장, 이제 현재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재인이 어저께 밤에 안철수를 만나가지고
혁신위원장을 제안을 했고, 그래가지고 근데 안철수가 뭐 전권을 달라고 그랬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최고위원회에다가 의논을 해보라고 던진 것 같아. 그래갖고 아침에 최고위원들이 뭐 막 안철수에게 이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그리고 돌아가면서 막 간구하는 그런 쇼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쇼를 해서 최고위원회에서는 안철수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안하자, 그렇게 마무리가 된 모양인데, 그 네티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막 비난을 한 거예요. 막 비난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는 아마 그러니까 어저께 확정이 안 된다 그랬거든. 어저께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제 안철수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겨야 된다라고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여론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 안철수가 삼고초려를 원하는 건지, 현재는 문재인이 한번 제안했는데 유보시켰고 거절한 거고, 최고위원회에서 또 신청한 거 요구를 했는 건데 현재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세 번째 요구해주면 못 이기는 척 받으려는 뭐 삼고초려를 지금 저기 꿈꾸고 있는지,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바라는 건지, 일단 안철수가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거절한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나와. 근데 아침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딱 뭐 확실하게 안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외부 인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둔 거절이었던 걸로 나는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가 완전한 거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누가 막 다시 막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강력하게 추대해주길 지금 바라는 것 같아.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전권을 주고 아주 열화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혁신위원장을 추대하면 못 이기는 척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거절을 한 걸로 나오는데, 뭐 모르죠. 지금 문재인도 제안을 했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지금 다 같이 제안을 했으니, 또 이제 누가 여기서 강력하게 제안을 하면 그걸로 안철수가 또 못 이기는 척 받으려고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번 거절한 거라고. 어젯밤에 거절 한 번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거절한 거야. 삼고초려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니까. 삼고초려가 뭔지 몰라?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가서 자기를 도와달라 했는데 제갈공명이 두 번이나 거절을 했어. 근데 이 유비가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세 번이나 머리를 조아려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제갈량이 딱 판을 벌려보고, 이 사람은 그 운이 안 된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천하를 통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그 삼고초려의 정신이 그 세 번이나 와서 고개를 숙인 그 정성이 갸륵해서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이게 삼고초려 고사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이 한번 얘기했다가 유보됐고, 오늘도 사실은 오늘 안철수 멘트는 뭐 당 밖에서 맞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대놓고 거절했다기보다 내가 볼 때 여지를 둔 삼고초려를 바라는 거라고. 한 번 더 강력한 그 혁신위원장 제안을 바라고 있는 거라고 나는 읽혀. 예. 그래서 아까 추천 억수를 받는 방송 진짜야? 현재까지 현재 시청해주고 계시는 1200분께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이제 추천수가 1329네요. 네. 가만있어봐. 예. 추천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추천 안 하신 님들은, 저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솔직히 이제 내가 아침에 그 얘기를 딱 듣고, 아침에 안철수에게 뭐 혁신위원장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든 생각이, 이게 새정연이 끝나는 거다. 너무나 이제 처음 화가 났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도 이제 끝났다, 문재인에 대한 미련이 없다, 너무나 화가 났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최고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서 너무나 실망을 해서, 이제 새정연을 버려야 사실 이제 너무 실망해서 화가 났는데 조금 있다 머리가 맑아지는 거야.
머리가 맑아지면서 차라리 잘 됐다.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만드는 당이면 미련둘 필요가 없다. 그걸 지금 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한 목소리로,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그게 각 계파별로 의견 다 모은 거야. 계파별로 의견 모아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라는 정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미련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참 잘 됐다 싶더라고.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정리하고 가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막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을 받는 순간 그냥 이제 새정연을 버리면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새정연이란 틀거리를, 그러니까 새정연이라는 이 덩어리를 가지고 막 가려는 게 힘들었잖아. 그 안에 썩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새정연에서 이렇게 이 덩어리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었는데,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을 받으면 깨끗이 그냥 이 새정연이란 덩어리를 몽땅 다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트위터로 차라리 잘 됐다. 안철수가 혁신위원장 되는 순간 우리는 깨끗이 새정연을 입고 새 출발하면 된다. 근데 바로 그렇게 트위터하고 조금 있다가 안철수가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안철수가 거절했다고. 근데 그거 내가 볼 때 그 속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저께도 거절했고요. 오늘도 지금 여지를 둔 거절이야. 마치 뭔가 이렇게 거절을 확실히 한 것처럼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나는 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안철수가 원하는 건 삼고초려다. 세 번째, 강력한 부탁, 그리고 새정연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그래서 막 그 강력한 열망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혁신위원장을 맡는, 전권을 준 혁신위원장을 맡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양인데, 나는 지금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이 되는 당이면 그냥 우린 버리면 돼. 화도 낼 필요 없고 그냥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 당은 나는 버려야 된다고 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제안한 문재인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사실 그 2012년 대선 때도 그 대선 막판에 윤여준을 끌어들였잖아요. 윤여준을 영입하면서 모든 세력이 화합을 해야 된다는 둥, 그러면서 윤여준을 영입을 해서 그 당시에도 정말 개실망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던 상황이야. 근데 내가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대통령 후보인데 판을 깰 수 없어서 내가 문재인한테 막 욕을 하고 문을 닫았더니 이 벌레들이 막 문재인을 지지해갖고 그 위기를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문재인이 안철수한테 혁신위원장을 제안했다는 건 그게 문재인의 한계라고 봐. 이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 노무현 대통령도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고 봐요. 노무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많았어.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고립당해 죽은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돌아가고 연정하겠다. 그래서 한나라당한테 몫을 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반기문, 김장수, 그리고 이현재, 이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은 장관 후보였어. 이 세 명이. 김장수, 그래서 한나라당으로 입당했지. 이현재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반기문. 지금도 이 양다리 걸치고 미국에 충성하는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계속 반기문을 대통령 후보로 막 띄우면서, 대통령 후보로 막 띄우면서 지금 똥꼬에 바람 넣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정말 화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화합을 하고 연립정부를 꾸리겠다는 대상이 정상일 때 얘기지. 그 정치가 계속 대립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협력하면서 합의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정상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당파를 떠나 계파를 떠나 당연히 화합해서 가야지. 그게 사람의 대상이지. 사람의 도리죠. 그러나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한테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건 난 잘못이었다고 봐. 그거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질을 못 들어본 거야. 내가 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쭉 했지만 그 비정규직 법안, 그것도 사실 비정규직 법안, 그 다음에 로스쿨,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원가, 이 전부 다 때를 놓친 거야. 그러면서 노무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허락을 해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겠지, 정책을 만들겠지. 그게 착각이었다고. 여러분이 좋게 얘기하면 순진한 거고요. 내 식대로 얘기하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야. 정치적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인사예요. 인사가 만사란 말이 그래서 나와. 이 리더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윤여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 안철수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실망했지만 그래서 내가 사실은 당대표를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당대표가 되면 그의 한계가 드러날 거다. 그러면 찢기고 짓밟혀서 우리는 하나의 문재인이라는 하나의 희망 덩어리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 안 해. 될 수도 없어. 지금처럼 해갖고는.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살아있느냐 아니냐는 야권이 앞으로 판을 벌려가는데 총알이 충분하냐 아니냐야. 총알을 다 쏘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총알이 있다. 그런 용도로라도 쓰려고 아껴둔 건데 기어이 문재인 측근들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고 지난 연명을 해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지금 문재인의 모든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안철수한테 혁신위원장을 제안한 거라고 봐. 물론 아마 오늘 그 문재인 측근들은 또 감언이설을 펼칠 거야. 그냥 조국 교수한테 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안철수한테 먼저 제안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런 감언이설 하지 말라 그래. 이 아가를 찢어버려야 돼. 그런 것들 아주 손가락 분질러버리고. 지금 문재인은 안철수라는 사람이 중도 세력을 품고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을 시키면 중도 세력을 품어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오판을 한 거지. 나는 문재인이 안철수한테 혁신위원장을 제안한 순간 나는 문재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봐요. 예. 문재인이 안철수한테 혁신위원장을 제안한 순간, 즉 안철수가 혁신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순간 그 사람의 바닥을 드러낸 거야. 문재인이란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 사람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렇다고 봐요. 오늘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건은 이거는 문재인의 한계라고 봐. 안철수가 어떻게 당을 혁신해? 작년에 말아먹는 걸 보고도 몰라? 나는 오늘 이 사건은요, 문재인이 자기의 안목, 자기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봐. 원래 안철수는 그런 애야. 안철수한테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기겠다라는 발상을 했다는 것부터 나는 문재인은 끝이라고 봐. 나는 문재인 대선 반대할 거야. 문재인 대선 후보 절대 반대야. 인사가 만사야. 예. 인사가 만사고요. 이 문재인이 안철수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안했다라는 순간 이미 끝났어. 속보로 물타기 하지 마. 문재인에 대한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봐요. 더 이상 무슨 당대표로서 무슨 기대감도 없고 문재인의 판단력을 믿고 맡길 수도 없다라고 봐. 지금 상황은. 거기다가 지금 올라온 속보가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같이 조국을 혁신위원장으로 결국 안철수한테 지분을 인정해 주는 거야. 문재인이 안철수한테 저러는 건 뭐냐 하면 새정연과 민주당이 합당을 했고 그러니 안철수에게 지분의 반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안철수가 같이 조국을 세우는 그런 지금 쇼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국민이 등신인 줄 아냐? 그 국민이 등신인 줄 알아 아주.
나는 이거 끝났다고 봐. 예. 정말로 이게 현재 분위기는요. 물론 뭐 조국 교수가 이미 다 셋이서 짜고 조국 문재인 안철수가 셋이서 짜고 이런 쇼를 했다 그러면 셋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보고 내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이 돼도 너무 나는 충격을 줬다고 봐. 나는 그 효과가 반감될 거라고 봐요. 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문재인이 안철수한테 혁신위원장을 제안하고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안철수랑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문재인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봐. 나는 문재인은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내년에 국회의원도 나가면 안 된다고 봐. 그렇게 세상 물정이 뭘 몰라? 작년에 당을 말아먹는 걸 보고도 몰라? 앞으로 우리 방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런 얘기 하지 마. 문재인 사퇴란 얘기도 하지 마. 앞으로 문재인에 대해서 이름도 쓰지 마. 앞으로 우리 방에서 문재인 지지 표현도 하지 말고 문재인 사퇴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 문재인이랑 이름 자체 쓰지 마. 이리 와. 내가 쓰지 말랬지? 응? 나는 앞으로는 문재인이란 사람은요 대통령 후보군에서도 뺄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금지어야 금지어.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안철수가 뭘 알아서 혁신을 해? 정치인을 지지할 때는요 무조건 지지하면 안 되는 거야. 묻지마 지지처럼 나쁜 게 없어요. 예. 정치인을 지지할 때는 묻지마 지지를 하면 안 돼.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래야 정치인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지지하고 묻지마 지지하고 어떻게 해도 나는 지지할래요. 당신들이 그래서 정치인들을 그지같이 만드는 거야. 애들한테 무조건 다 해주면 버릇 나빠지듯이 정치인을 묻지마 지지를 해주면 그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걸 잊어버려. 국민과 소통하는 걸 잊어버리고. 잘못한 건 비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묻지마 지지하고 그래서 언론이 이걸 이용한 거야. 이게 노무현의 뜻이다. 그러면 무조건 노무현의 뜻인 줄 알고 지지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의 남자 김장수가 왜 노무현 남자야? 무조건 노무현이 했다. 그러면 무조건 지지를 했단 말이야. 반기문 노무현의 남자. 반기문이 무슨 노무현의 남자야.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는 국방부 장관,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는 외통부 장관,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랬던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무슨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노무현 지지자들이 묻지마 지지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정치인은 비판적 지지를 해야 돼. 그리고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조국 교수가 정말 혁신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혁신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국 교수란 사람한테 지나치게 나는 의존해도 난 안 된다고 봐. 문재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문재인이든 박원순이든 안희정이든 뭐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무조건 묻지마 지지를 하면서 문재인이 아니면 투표 안 할래요. 등신 새끼인 거야 그런 새끼들이. 안희정이 아니면 투표 안 할래요. 등신 새끼라고. 박원순 아니면 안 돼요. 병신 새끼들이야 진짜. 누구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또 누구는 안 된다. 그것도 잘못이야.
문재인으로 안 된다, 안희정으로 안 된다, 박원순으로 안 된다. 미리 재단하지 말라고. 누가 되든 이기는 사람이 내 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야. 야권 후보 중에서, 야권 정치인 중에서 누가 되든 이기는 놈으로 싸우겠다. 내 앞에 무기가 많은데 그 무기 중에 무엇이 선택될지 모르는 거야. 그 무기에 맞게끔 최대한의 장점을 가지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지하는 누구 아니면 안 한다. 안철수가 아니면 투표 안 하겠다. 지랄 연병하고 자빠진 거지. 지랄이 창관한 거야 그거. 지랄 텐천 들어봤어? 모든 정치인은 비판적 지지를 해야 돼요. 얘를 어디다 쓸 건가? 얘 장단점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이번에 문재인은 전혀 전투 지휘력이 없다는 것을 만방에 고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옛날에 이해찬 같은 사람은 상황을 고려해서 싸울 줄 알았는데 문재인은 다 좋아. 문재인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누가 탈당해서 오면 환영할 사람이야. 그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성직자. 저기 뭐예요?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고 환영해주는 사람은 그거 성직자가 하는 일이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야. 정치는 분명한 이게 경기장이 있고 그 경기장에서 규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는 거야. 나는 문재인이 이미 리더십의 바탕을 보여줬다고 봐. 정청래 논쟁도 결국은 문재인이 정청래를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3번이나 인증한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그래도 문재인을 사퇴시키면 안 된다고 커버해주다가 나는 이 안철수를 잠깐만요. 일단 미친 벌레부터 잡고요. 이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제안하는데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제안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쉴드는 불가능하다. 더 이상의 쉴드는 불가능해. 안철수한테 혁신위원장을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문재인의 바닥을 드러낸 거야. 문재인의 바탕.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나는 문재인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문재인이 바탕이 금방 드러날 거다. 그래서 솔직히 문재인의 이미지라도 활용하고 싶었던 내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웠던 거야. 나는 이미 2012년부터 문재인이 대통령 감도 안 되고 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문재인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런데 이 노무현 지지자들은 문재인 그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문재인이 결국 후보가 된다라면 나는 어떤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문재인이 될 거라는 개뻥을 치면서 박근혜 공약을 따내려고 했던 거야. 결국 그 공약을 어기는 것 때문에 박근혜가 욕을 먹는 것처럼 박근혜 환상을 분명히 깨기 위해서는 공약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공약 따내기로 방향을 바꿨던 거지 문재인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 안 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문재인을 살려두면 아껴두면 총선이나 대선 때 이미지라도 쓸 수 있어. 그러나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버리면 그 한계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반을 잃게 되는 거란 말이야. 적어도 3분의 1을 잃게 되는 거야.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48%에게 좋은 이미지, 굉장히 좋은 우리의 무기를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서 못 쓰게 된 거야.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의 그 측근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봐. 지들이 공천받고 싶어가지고 문재인을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당대표를 시킨 거야.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다 드러난 한계. 문재인을 제때 적시에 썼으면 48%의 지지율을 우리 편으로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을 당대표로 쓰는 바람에 문재인은 지금 12%짜리가 돼버린 거야. 내가 좀 굉장히 독하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냉철해져야 돼요. 지금 냉정해져야 돼.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 지금 내년 총선까지 11개월도 안 남았어. 그거 알아요? 내년 총선까지 11개월도 안 남았어. 10달밖에 안 남았어. 그 10달 동안에 지금 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 망해. 총선이 망한다는 얘기는 곧 새누리당이 3분의 2 가까이 차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맨놈 사쿠라 같은 새끼들 딱 끌고 가갖고 지들 멋대로 독재적인 헌법으로 개헌해버리면
우리는 수십 년을 앞으로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거야.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40년만큼 또 살아야 돼.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옛날에 독재시대에 살아봐서 산다. 그러나 너희들은 못 살 거다. 라고 내가 얘기했지. 지금 봐봐. 참을 수 없잖아.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돼. 내년 총선 말아먹고 후년 대선 말아먹으면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지금처럼 아프리카 방송 택도 없어. 내년 총선 박살나면 해외 도피 가야 돼 진짜. 이민은 안 받아주니까 불법 이민이라도 해서 해외 도피라도 가야 된다고. 분위기 파악을 그렇게 못하면서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무조건 문재인이 대안이다. 문재인 아니면 안 돼요. 그런 생각 버려요. 문재인한테 그렇게 매달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대선 때 문재인을 쓸 수 없는데도 문재인한테 매달려서 결국은 하나로 뭉치질 못하게 될 거야.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 문재인을 야 보겸 친구 러너 너는 뭘 또 극단적이야. 아 너는 원래 박근혜 팬이니까 새누리당이 집권해도 그렇게 독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너 같은 애는 그냥 나가. 너 들으라고 하는 방송 아니야? 아유 들어올 때 이거 저기 뭐야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예. 문재인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예. 문재인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 왜? 나중에 이미 문재인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 문재인에게 집착을 해서, 결국 문재인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서 행패를 부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 결국 대선 후보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망하는 거야. 심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예. 자, 지금 상황은요.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계속 물어봐. 그러면 다음 대통령 후보인데 누가 돼야 되나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보다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보다 중요한 게 지방의원이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몰라. 실제로 여러분의 구로 중앙으로부터 세금이 내려오면 그 돈을 집행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그걸 감시하는 게 지방의원이에요. 그래서 광역단체장이나 대통령이 잘못돼도 지방정부의 짱이 제대로 서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잘못돼도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살아있으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제도라는 즉 삼권 분립의 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적 장점인 거야.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지방의원은 아예 관심이 없고 지방선거엔 관심이 없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무나 찍고 대통령 선거에만 관심을 가져. 노무현 봐봐. 김대중 봐봐.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도 왜 민주사회가 안 됐느냐. 그 밑에 있는 개새끼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었어. 국회의원들 등신 같고 그 중앙정부가 등신 같아서 대통령 하나를 바꿔도 체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지방의원이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그 다음엔 국회의원을 똑바로 뽑아야 되는 거야. 목숨 걸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 대통령 뽑듯 그런 마음으로 뽑아야 되는 거야. 어떤 놈이 독재를 하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능력자, 우리 편 300명의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 그냥 막 뽑잖아. 고향 사람, 악수해본 사람,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사진이 잘 나온 사람.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국회의원을 누구로 찍을까는 여러분 동네 국회의원 후보가 누군지를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애들을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방송 2시부터인데 오늘은 비상 상황이잖아. 안철수 쇼 때문에.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꼴이 이 모양이야.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대 출신이야. 그래서 국회가 잘 돌아가? 학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동자 출신, 농민 출신, 가진 건 없어도 정말로 서민의 아픔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서민을 고통을 알아야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거리로 사람을 봤어. 학벌 좋은 사람, 외모가 그럴싸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 학벌 좋고 돈 많고 외모가 그럴싸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요, 그 서민을 몰라요.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의 삶을 몰라. 그러니 무지랭이들의 고통을 모르고, 그래서 걔네들은 감상적으로 쇼할 때는 같이 경험을 하지만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자기의 계급적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 그 모바일 정당 찬성 쓰시는 님, 그 부탁이 있는데요. 분위기를 좀 봐서 올리세요. 똑같은 발언 3번 하면 블랙이야. 모바일 정당 찬성은 내가 주장하는 바가 맞습니다. 근데 채팅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시는 건 방송 방해라고 보여요. 예? 분위기를 봐가면서 합시다. 지금 내가 볼 때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눈, 정치인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제일 필요한 방송이야. 아니, 그게 제일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람을 보는 안목이에요. 가끔 찾읍시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조심조심 아주 조금씩 다시 찾읍시다. 난 정치인 안 해. 내가 왜 머슴질을 하냐? 지금 망치부인더러 국회에 가면 안 되나, 정치하면 안 되냐 이러는데요. 정치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 솔직히 톡 깨놓고 정치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정치인을 골라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내가 직접 정치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거야. 내가 정치를 하면 국회의원 한석일 뿐이야. 고작 대통령 한 자리일 뿐이야. 그러나 내가 여기서 방송을 통해서 5천만 국민을 깨우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나라가 똑바로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국민들, 나는 김근태라는 사람이 정말 이 국회의원 떨어질 때 결심을 했어. 신지호라는 사람한테 떨어졌다고. 그건 뭘 얘기하냐면, 아,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열매를 딸까 이걸 얘기하기 전에 어떤 씨앗을 뿌리든 좋은 나무로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을 막 바꿔야 되겠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나는 밭을 갈아야 되겠다. 그게 내가 이 방송을 계속하는 이유야. 사람들은 내가 이 방송을 해서 정치계로 진출하실 생각인가요? 뭐 배지를 달을 생각인가요? 이런 생각을 해. 미쳤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한테 국회의원 하라는 제안이 분명히 왔었다고. 그게 2010년인가 그랬어. 2010년에 나한테 당 대변인을 해주면 비례대표까지 밀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 당 대변인을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제안했었어. 내가 거절했다고. 우리 남편이 2번을 거절했는데 3번째 직접 나한테 부탁을 하신 거야. 누가. 내가 안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다. 왜? 당 대변인이 되면 당 공식적인 입장만 얘기해야 돼. 미쳤냐? 내 시간에 내가 남 얘기하게? 남 생각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지금 국민들 깨우고 해야 될 일이 태산인데 시간 낭비인 거지. 그래서 거절했어요. 또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지금처럼 말 못해. 국회의원이 되면 정당을 생각해야 되고 정당의 입장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의견이 있어도 미친년? 청와대에서 할 얘기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을 나가지 않는 거야. 공직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기 위해서. 공직에 나가면 공식적 발언을 해야 돼. 공식적 발언을 하게 되면 국민들을 깨워야 된다는 그 본질적인 역할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때로 거칠고, 그래서 내가 누구 욕해갖고 감옥을 또 갈 수도 있지. 내가 고초를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난 생각해.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방송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뭐 대단히 희생정신이 강하고 뭔가 이렇게 멋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그것도 착각이에요. 나는 독재시대에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서 69년도까지 대통령은 박정희밖에 없었어. 박정희가 죽고 나서 대학생들이 환호를 부른 것도 잠시, 곧바로 전두환 때 내가 청소년기를 보내. 그리고 대학 생활이 노태우 때 정권이었어. 내 20년이 그랬단 말이야. 박정희 때 태어나서 전두환 때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 아름다운 경희대 캠퍼스에서 꽃피는 봄마다 나는 데모를 했어야 됐어. 그게 내 20년이야. 25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내 남은 수십 년을 엉망으로 보낼 수 없다. 내가 또 그런 25년 나는 못 살 것 같다야. 그래서 난 내 인생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인생을 위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래서 나는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밭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나무를 심어도 죽어. 생각해봐. 여러분 가끔 봄철이 되면 나무를 옮겨 심어요. 트럭에다가 큰 나무 옮기는 거 봤죠? 5톤 트럭이나 이런 데 싣고 가는 나무들은요, 몇 천만 원짜리예요. 몇 천만 원짜리에서 1억짜리 나무도 있어. 그런 큰 소나무 같은 거를 가서 심는데 돌밭에 심어봐. 그지 같은 밭에 심어봐. 수천만 원 날아가는 거야.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개판이면, 나무를 알아보지 못하는 밭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치인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돼, 국민들이. 이제까지 정치인의 카리스마. 정치인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카리스마가 뭐예요? 외모가 그럴싸하고 학력이 좋고 말 잘하면 그게 정치인의 그럴싸한 거 아니야. 솔직히 정치인의 카리스마가 뭐야? 외모 좋고 학력 좋고 말 잘하고 그것만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 나와서 잘생긴 정동영 좋습니까? 정동영이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오고 말 잘하고 번드르르한 정동영 좋아? 정치인의 카리스마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문재인이란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신뢰했던 부분은 뭐냐? 그 사람의 품성이야. 정치인 중에 문재인이란 사람의 품성, 정말로 착한 심성, 그 착한 심성이 나는 문재인을 신뢰하는 하나의 조건이었어. 그러나 착하다고 해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착하다고 해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문재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재인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착하고 깨끗하게
노무현 같은 사람의 빈틈을 메워주는 훌륭한 보좌관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오늘 보여지는 문재인의 모습은 올바른 판단력으로 올바른 결단을 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능력이 리더예요. 과연 이게 정치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 제시를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하는 것. 나는 김근태라는 사람을 정말 목숨만큼 사랑했어요. 그러나 김근태 의원의, 그러면 나는 김근태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냐? 나는 김근태 의원한테 처절하게 남는 아쉬움이 있어. 그게 뭐냐? 타이밍. 지금이 질러야 될 때인데 그때를 넘긴 거. 늘 김근태 의원은 무엇이 최선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어. 그래서 지금은 쳐야 될 때인데 쳐야 되는 때를 매번 놓쳤어. 그게 내가 김근태 의원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처절한, 너무나 한이 되는 부분이야. 여러분들은요, 어떤 정치인을 볼 때 마음을 주고 사랑을 100% 할 수 있어.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장단점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무조건 아니 무슨 구청장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구청장이야. 성남시장이면 서울구청장이라고. 그가 손대는 예산이나 그가 다루는 범위가 구청장 수준이야. 그런 사람을 무슨 대통령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라니까. 내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가장 정말 구토증이 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그런 인간들이야. 미치거나 등신이거나 바보이거나. 이재명이란 사람 구청장으로서는 훌륭해요. 그래, 이재명이 자기 2번이나 이 구를 잘 다스려서 잘 관리하면 다음에 광역단체장 정도 나가고, 그래서 광역단체장으로 성공을 하고 그러면 또 몰라. 그러나 지금 구청장 수준의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그렇게 안목이 천박하니까 나라 꼴이 이러는 거야. 이재명은요, 잘 키울 수 있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 제3후보 띄우는 벌레들이야. 누가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후보군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누가 후보가 되든 우리는 이재명이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문국현 띄우듯이, 정몽준 띄우듯이, 안철수 띄우듯이 그런 용이야. 이미지 분산용. 이재명이란 사람 그 구를 2번이나 잘 관리해서 성남시에서, 이거 성남시인가? 자기 지자체에서 인정받고 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체장으로서 차근차근 밟아가게 해야 되는 거야. 단계를 밟고 확장이 되는. 우리 신랑이 구의원을 할 때 그때 예산이 4천억이었어. 도봉구 예산이 4천억이었다고. 그 4천억의 예산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걸 고민했던 사람인데 서울시 예산이 36조 원이야. 4천억을 감시하던 안목과 36조 원을 감시하던 안목은 사람이 틀려지는 거예요. 4천억을 썼던 구청장과 36조 원을 쓰는 시장하고는 다른 거야. 우리 국가 예산이 360조예요. 360조라는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돈이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그런 건 뻘소리라고, 개소리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누구니? 문국현을 대통령으로 했던 사람들. 문국현이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 문국현은 그 기업의 사장으로서 직원들 지시했던 게 다야. 이 회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이윤을 목표로 움직이는 회사의 직원들, 자기가 잘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장한테 함부로 들이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문국현을 대통령으로 뭘 알아서 대통령을 해? 공무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공무원의 체제가 어떤지, 국가 시스템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대통령을 맡겨? 안철수는 더하지. 뭐? 서울대 융합과학 대학원 그래서 융합과학 대학원이 뭔가 찾아봤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연구 성과도 없어 그거. 그냥 SK에서 돈 몇천억 내가지고 만들어놓은 자리일 뿐이야. 그걸 무슨 대학원장이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대통령감이라고 떠들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남시 예산이 2조 2천억이나 돼? 꽤 크네. 그래서 2조 원을 만져봤으니까 대통령감이라고? 2조 2천억을 만져봤기 때문에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러니 뭘 방송하면 뭐 하겠어. 저러고 앉아있는데. 내가 어저께 그렇게 개표 부정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여전히 그거 믿고 있잖아. 타진요야 타진요. 개표 부정에 어떤 증거도 없다고 내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떠드는데도요 여전히 나한테 문제제기 한다니까? 나 진짜 짜증났어.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쟤네들이 그걸 노리는 거야. 사실은 내가 왜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했냐 하면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뻘소리 하는 거야. 똑같은 뉴스인데 그 뉴스를 제목만 보거나 그 뉴스의 내용을 모르는 거야.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 해독을 잘 못하는 거야. 그리고 좋은 얘기인데 막 화를 내는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김근태 의원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 나온 모든 뉴스를 가져다가 뉴스를 모아놓는 일이었어. 그런데 내가 읽어보니까 같은 말인데 김근태라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어. 근데 이 한겨레 경향이 쓰는 말하고 그리고 조중동에 쓰는 말이 전혀 다른 거야. 어떻게 같은 말을 가지고 저렇게 다른 기사가 나올까? 그걸 내가 그때 배웠고, 그 다음에 그런 기사들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좋은 말을 한 건데도 막 욕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이게 뉴스를 국민들이 100%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뉴스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때 4년 동안 내가 그걸 뼈저리가 느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근데 이제 내가 부업으로 하던 일이, 그러니까 김국태 의원이 돈을 많이 안 줘갖고 내가 부업으로 가회를 했단 말이야. 가회를 하면서 이 사회탐구 교과서를 가르쳐 보니까, 아니 이 사회탐구 교과서 내용만 국민이 알아도 이게 정말 이렇게 뉴스를 못 읽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정말 고등학교 사회책 정도만 이해해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똑바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예.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뉴스를 봐야 되는지, 뉴스에서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지 이걸 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정말 옛날에는 그 뉴스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관심도 없고 안 봤는데, 지금은 망치부인 방송을 보다 보니까 뉴스의 흐름이 보이고, 뉴스의 흐름이 보이고 뉴스를 해석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분 손. 옛날에는 뉴스의 흐름을 잘 모르겠고 그냥 그 포털에 올라오는 그런 거 대충 보고 그런갑다 하고 살았는데, 망치부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뉴스의 행간, 뉴스의 방향, 누군가 어떤 거대한 손이 여론을 조작하는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옛날에는 진짜요, 내가 2007년에 아프리카에 와갖고 질문을 했어. 내가 그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2007년도에 방송을 하면서. 세상에 100명이 대답하면 80명이 미국이라 그랬어. 100명 중에 80명이 미국이라고 그랬다니까. 우리나라가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 줄 아는 국민이 대다수였던 거예요. 누구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지금은 다 중국이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내가 2007년에 처음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두바이 이야기가 있었어. 우리 이제 내가 아는 지인이 대기업을 다니는데 두바이 공항에 도착을 한 거야. 그랬더니만 일본 사람이 가는 라인이 다르고 중국 사람이 가는 라인이 다르다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형식이 간소해서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보내고, 중국인은 이것저것 따져 묻고 어디에서 묵을 거냐,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검사하는 후진국 라인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인은 어디로 갔을까 이걸 질문했어. 그 당시에 100명 중에 95명이 중국 뒤를 갔을 거다. 중국 뒤에 섰을 거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은 일본 라인으로 간 거야. 두바이에서 볼 때 이명박의 이상향인 두바이에서는 한국을 일본과 마찬가지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95%가 중국 뒤에 섰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자긍심이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뀐 게 이래. 그 다음 그때 2007년만 돼도요, 그 1인당 GDP, 1인당 GNP,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 그래서 1인당 GDP가 뭐 2만 불이다. 그러면 연봉 3,300인 아버지가 자기는 국민 평균 소득보다 돈 많이 번다고 생각했어. 진짜 그랬다니까. 내가 9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방송할 때 우리 국민 수준이 그랬어요. 1인당 GDP의 개념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환율이 900 몇십 원이었어. 1달러에 900 몇십 원인가 그랬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한 1,000원 정도라고 쳤을 때 그 2만 불이다. 1인당 GDP 2만 불이다. 그러면 그걸 보고 연봉 3천만 원짜리 아버지가, 3,300만 원짜리 아버지가 나는 평균보다 많이 버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1인당 GDP란 개념은 뭐냐? 그 가정이 4인 가정이면, 4인 가족이면 그 가족의 총소득이 8천만 원이 돼야 그게 평균인데, 그걸 몰랐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그걸 떠들어댔어. 2007년, 8년, 9년, 10년. 그래서 한 12년인가 11년 되니까 1인당 GDP의 개념을 사람들이 알더라고. 옛날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개념들을 안 가르쳐 준 거야. 예. 현재 우리나라가 28,739달러야? 우리나라 현재의 GDP가 거의 3만 불 수준이네요. 자, 그럼 지금 현재 1달러가 얼마예요? 자, 1인당 GDP가 얼마인지, 1인당 GDP가 지금 28,739달러래. 그 개념이 뭐냐 하면, 계산기로 또 같이 봅시다. 예? 1인당 GDP가 28739 면,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1달러가 얼마예요, 환율이? 1,095원. 잠깐만, 이거 뭐야. 자, 1인당 1년 총소득이 저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야. 3,146만 9,205원.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몇 명이에요, 현재? 3인 가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3인 가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1년 소득이 9,447만 원이, 4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여러분이 그 4인 가정이에요? 그러면 1년 소득이 1억 2,587만 6,820원이 돼야, 그래야 여러분이 평균이란 얘기야. 1인당 GDP가 그런 개념이야. 5인이면 여기에 3,150만 원을 더 벌어야 된다는 얘기야. 1억 5천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평균이란 얘기야. 1인당 GDP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내가 그래도 꽤 산다는 편인데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만약에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만 돼도, 뭐 8천만 원만 돼도 자기가 상류층인 줄 알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만 돼도 그 부부는 굉장히 상류층인 줄 안다고. 그죠? 그 왜 그러는 거야? 4인 가족의 부부라면 둘의 합산 소득이 1억 2천이 나와야 돼. 한 사람당 6천만 원씩 연봉이 나와야 되는데 4천만 원만 벌어도 자기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그 연봉 절반이 어디냐? 연봉 절반이 어디냐 하면 2천만 원인가 그래. 그치? 1900 몇십만 원인가 2천만 원이야. 우리나라의 소득자들의 연봉의 절반이 2천만 원이란 얘기야. 그러면 국민 절반은 2천만 원을 못 판다는 얘기야, 1년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2천만 원 이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합산해갖고 평균이 2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2천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 왜 이렇게 안 맞아? 결국 상위 1%가 모든 돈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GDP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돈을 국민 머리 숫자대로 나눈 거예요. 그게 1인당 GDP라고. 그러면 그 1인당 GDP 중에서 절반 이상을 1%가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99%가 나눠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평균과 걔네들의 1인 세계적 평균이 다른 거예요. 중산층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옛날에 그 김대중 노무현 때, 그래도 김대중 때 중산층이 있었어. 그래서 노무현 때는요, 내가 분명히 그 당시에 기사를 본 기억이 나. 그 노무현 때 중산층의 기준이 나왔어. 그때 이 노무현 시절에 그래도 우리 국민이 제일 잘 살았던 게 노무현 때예요. 서민들이 제일 잘 살았던 때가 노무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산층의 기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때 중산층의 기준이 뭐라고 나왔냐면 6억 정도의 부동산을 6억 정도 가지고, 그 다음에 연봉이 5,600 이상이면 중산층이라 그랬어. 노무현 때는요, 그 중산층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 기사에 나왔던 거야. 그때 중앙일보인가의 기사에 나왔어서 6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연봉이 5,600 이상이면 6,400인가 5,600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5,000에서 6,000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그리고 그 6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이다. 그런데 박근혜 때 중산층 기준이 나왔잖아? 연봉 2천만 원부터, 연봉 2천만 원부터 3,300만 원 사이가 중산층이다. 이게 무슨 중산층이야? 그러니까 연봉 2,400부터 3,600이라는 사이는 뭐냐 하면, 결국은 후퇴됐다는 얘기야.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라는 거야. 2천만 원에서 3,300 사이가 가운데 지점이다. 그만큼 중산층이 몰락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게 양극화라는 개념이 뭐냐면, 원래 중산층이라는 게 돈을 가장 이제 많이 버는 가운데층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서민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부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건강한 사회의 재산 구조인데, 그 중산층이 몰락을 한 거야. 그래갖고 중산층의 재산을 호로록 부자들이 다 먹어버려. 그래서 이만큼의 부자와 그 다음에 요만한 서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가 이만큼을 갖고, 그 다음에 거의 그 막대사탕처럼, 그래 막대사탕이면 되겠네. 1%가 전부 다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민들이 막대사탕 같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 이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노무현 정부 때 찾아낸 거야. 지금처럼 재벌들이 다 먹으면 안 된다. 비정규직이면 안 된다. 노무현은 절박했어. 노무현은 절박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이 정규직의 월급을 줘야 된다라고 되게 절박하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놈들이 개무시를 하고 재벌들한테 맨날, 노무현 정부에서 재벌들이랑 골프 친 새끼들, 그런 새끼들 있잖아. 정말 다 죽여버려야 돼.
재벌들이나 부자들이 골프 부킹 잡아놓으면 신나게 달려갔던 그런 새끼들이 있다고. 그 새끼들이 나라 말아먹은 거야. 노무현의 젊은 노무현 키즈? 걔네들 중에서도 재벌 새끼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나라 말아먹은 거라니까? 그렇게 재벌 새끼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면 걔네들이 골프장에서 골프만 치는 줄 알아? 골프만 쳤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재벌들이 골프를 치러 가는 이유가 뭐였냐? 경제인이 정치인하고 골프를 치면 100% 뭐냐? 로비야. 어떻게 로비하냐? 아유 오늘은 컨디션도 좋으신데 내기를 하시죠 이래. 그래가지고 5천 기본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내기로 걸어요. 그리고 뛰는 거야. 져주는 거지. 당연히 져주는 거야. 그러면 내기에서 얻은 딴 돈이기 때문에 고스톱에서 딴 돈 이러면서 챙겼다니까? 그게 골프를 통해서 로비했던 거야. 그게 얼마나 횡행했는데 그 당시에. 1타에 1000단이다 그런 말은 못 알아듣어. 내가 한 번도 내가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갖고 1타에 1000단이 이런 말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참여정부에서 일했으면 무조건 노무현 정신이라고 판단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말이야. 내가 옛날에 김근태 의원 밑에 있던 사람들도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 김근태 의원이 골프를 평생 안 치셨어. 배우지도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고. 왜 그랬냐? 골프장이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요즘에 대학생들이 그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내기한대. 점심 내기. 골프를 내기로 하는 거야. 이게 어른들한테 배운 거거든. 결국 그 골프에서 골프 내기로 내기 골프를 치면서 그게 로비의 창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은 골프 치면 안 된다. 그게 김근태 의원이 내린 지시였어. 근데 그 지시를 어기고 꼭 골프 치러 간 놈들이 있더라니까. 난 그런 새끼들 신뢰를 안 해요. 당구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죠? 골프 얘기하잖아. 경기도에 많은 산들이 대부분 골프장으로 깎여 나갔어. 골프가 왜 치면 안 되냐 우리나라에서. 원래 골프는요. 그런 어떤 영국이나 일본처럼 섬나라에서는 치기가 좋대. 왜? 그런 섬나라는 습기가 많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잔디가 잘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잔디라기보다 풀이. 그래서 영국이나 그 일본에서는 골프가 서민 스포츠야. 아무나 그냥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서 조기 축구 하듯이 영국이나 일본은 서민 스포츠예요. 골프가.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골프를 칠 수 있는 풀밭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골프장을 치려면 엄청난 농약을 뿌려야 돼. 엄청난 농약을 뿌려가지고 그 잔디를 유지한단 말이야. 문제는 뭐냐? 이게 골프장이 대부분 야트막한 구릉지대에 있어. 지대가 높아. 그래서 그 골프장에서 농약을 치면 그게 빗물을 타고 주변 농가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비만 오면 농약이 검출되는 거야. 그래서 비싸게 아무리 애쓰고 농약을 안 뿌려도 그 친환경 농사 짓는 사람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골프장 때문이야. 원래 우리나라의 경기도는요. 경기미라는 말이 있을 만큼 원래 좋은 농토였어. 좋은 농토에서는 농산물을 잘 키울 수 있어야 돼. 특히 서울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국가에서 육성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경기도가 골프장이 제일 많아. 그러니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 사람들이 망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골프장 때문에. 그래서 골프는 만국병인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선 당구장에서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시내로 주고 막 이러면서 막 게임하고 그러지. 외국에서는 당구장에 정장 입고 들어가. 외국에서는 당구장에 양복 딱 챙겨 입고 정장 입고 그게 신사 스포츠야. 당구를 아무나 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달 스포츠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구가 건달 스포츠인데 다른 나라는 귀족 스포츠야. 그게 원래 유럽의 귀족들 하던 스포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감각이 틀려요. 달라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서민 스포츠지. 아무 데서나 치면 되니까. 아무 데나 풀밭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농약을 뿌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골프장의 농약을 막 뿌려놓으면, 그래서 이 골프장 바닥으로부터 50cm 지점이, 거기가 농약이 계속 떠 있는 거야. 농약이 이렇게 그 수증기랑 같이 떠올라서 지상 50cm 위치가 농약에 다 공기까지 오염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캐디, 소위 경기 보조원들이 그 지점에 고개를 숙이고 골프공을 줍는다며. 그래서 그 경기 보조원들이 오래 하면 안 되는 직업이라는 거야. 그 지상 50cm가 가장 그 공기 중에 농약 비율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골프공을 주스면,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불임, 유방암, 자궁암 이런 암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프는 치면 안 되는 나쁜 스포츠야, 우리나라에서. 농약 없이 자연스럽게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농약 안 치는 골프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쁜 거야. 그래,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를 어떻게 똑바로 만들 건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농업을 키워야 된다 막 비웃어.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물가 봐봐. 물가가 미친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가 완전히 미쳤어. 너무나 비싼 거야. 채소값도 비싸고.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서는 농민들은 정말 1년 내내 땀 흘리면서, 정말 소금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 그런데 그 소금땀을 흘리면서 지은 농산물이 정말 밭대기당 얼마에 아주 정말 똥값도 못 되는 돈으로, 비료값도 안 되는 돈으로 팔리고 있잖아. 비료값도 안 되게 팔린다니까? 근데 소비자는 너무 비싸게 그걸 사 먹고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군인들이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 줄 섰던 군인들이지, 제대하면서 그런 걸 유통공사, 그러니까 도매회사를 하나씩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 박정희 꼬봉들이 한 일이 뭐냐면, 각 지역의 버스회사, 각 동네마다 버스회사 차리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센터, 그 도매업에 진출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새끼들이 중간에 헤쳐먹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이 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또 올렸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돈을 직접 돈 내고 사서 쓰기 때문에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면 저항감이 심했어. 근데 지금은 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버스 요금이 오른 거에 대한 그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서울시 적자가 왜 생겼느냐? 이 서울시에서 대중요금 적자가 왜 생겼냐 보면, 전두환 때 버스 회사를 나눠줬다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연봉이 5억짜리도 있대. 그 버스 회사의 적자를 고스란히 서울시가 메꿔줘야 되는데, 버스 회사의 사장들 중에 연봉이 5억짜리도 있다니까. 미친 새끼들인 거지. 그러면서 무슨 적자라고 지원을 받아. 심각하다니까요. 연봉 5억, 3억 그렇대. 진짜 미친 새끼들이야 이거. 그거 전두환 꼬봉들이 지금까지도 그 대를 이어서 버스 회사 갖고 그러고 있다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놓고 지네들이 받아 처먹은 연봉까지 서울시에 청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지, 그 적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국민건강보험 왜 이건희는 몇백만 원밖에 안 내? 왜 이건희는 200몇십만 원밖에 안 내? 우리 서민들한테 건강보험 낼 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내라 그러면서 왜 재벌들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안 내냐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재벌들은 건강보험에 안 든다는 거야. 다른 나라 재벌들은 건강보험에 안 들 자기들은 돈이 많아서 건강보험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아예 안 낸다는 거야. 그렇지. 다른 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어. 그거 알지? 전 세계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야. 그래서 보험료를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부담하기로, 이건 국민 의무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재벌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소득 상한선, 그러니까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맨 처음에 만들었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 때 재벌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야. 왜 우리가 소득에 따라 다 내야 되냐고. 그래서 상한선을 줬단다. 그게 벌써 국민건강보험이 나온 게 90년대 아니야. 90년대에 김대중이 국민건강보험 만들 때 재벌들 소득이 지금보다 굉장히 작았어요. 재벌들의 소득이 지금보다 한 10분의 1, 20분의 1로 적었단 말이야. 그때 상한선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있는 놈들이 반대해서 이놈들이 언론에다가 국민건강보험 안 된다고 지랄 연명할까봐 그래서 재벌들한테 그 상한선을 인정해 준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 뭔 줄 몰랐던 시절에는 국민들이 언론에서 막 반대하면 덩달아서 반대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벌들의 상한선을 뒀다면 이제는 없애도 되잖아. 그죠? 다른 나라 재벌들처럼 우리나라 재벌들이 세금 많이 내? 안 내. 다른 나라 재벌들보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혜택도 많이 받으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내.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소득과 수입에 대해서 걷어내야지. 지금 우리 건강보험 적자도 너무 많아요. 그 건강보험 적자가 왜 생기느냐 하면 첫째, 노인 인구가 늘어났어. 근데 노인분들 중에 그 병원을 계속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어디서 당뇨약 먹고 어디서 혈압약 먹고 그러면서 어느 의사가 혈압의 1인자, 어느 의사가 당뇨의 1인자, 어느 의사가 관절염의 1인자 그거를 쫙 꿰고 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에 가서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병원에서 한 달치, 저 병원에서 한 달치, 저 병원에서 한 달치를 끊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1년 동안 36개월어치의 약을 먹는 거야. 노인들도 장기로 먹어. 그러면 그 비용을 그걸 전부 다 국가건강보험에서 대주는 돈이야. 그걸 대준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 부담이고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1인당 1년까지만 모든 노인에게도 1년까지만 그 건강보험을 적용해줘야 돼. 그러면 한 병원에서 다 약을 1년치만 받아 먹게. 그러면 사실 한 사람이 1년 동안 3년치 건강보험료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한 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게끔 그래야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지. 또 하나는 뭐냐? 병원에서 이중 신청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실제로 약을 탄 거 한 달치인데 6개월 동안 약 먹은 것처럼 가짜 신청서를 올려. 그래서 보험금을 따내는 거야. 국민건강보험을 예산을 그렇게 따먹는 거야. 부당 착취하는 놈들이 있는 거지. 그 두 가지가 건강보험의 적자 원인이야. 양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얼마 안 되지만 검은머리 외국인들. 외국 가서 산다고 병역의 의무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 낸 새끼들인데 자기 부모의 건강보험증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외국은 치과치료 이 하나 뽑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 맹장 수술하는데 몇 천만 원 이래잖아. 그러니까는 치과치료 받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비행기 타고 들어와갖고 치료 다 받고 가도 외국에서 받은 것보다 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새끼들이 그 부모 건강보험증에서 따먹는단 말이야. 그걸 막아야 돼요. 현재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죽여야 되는 거야. 국적을 포기했으면 건강보험 못하게 해야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건강보험 제도도 우리가 손봐야 되고, 그리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내는 거면 저 부자들부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똑같이 나눠야 된다. 1,000만 원당 얼마? 그렇게 나눠. 그러면 우리도 1,000만 원 안 되는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거고,
1억을 받으면 10배로 내면 되고,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0만 원만큼 내면 되고, 2,000만 원은 2,000만 원만큼 내면 되는 거고. 공정하잖아, 그게. 1억이 있으면 20배로 내고, 100억이 있으면 100배, 1000배로 내고. 그게 공정한 거지. 왜 우리가 이 돈도 못 버는 서민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우리 서민들이 왜 돈이 없어? 그거 재벌들이 다 빨아먹기 때문이잖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월급 지네가 안 주고 띵 까먹고, 중소기업의 비용으로 쳐서 줘야 될 돈을 안 주니까 중소기업 사장들이 임금을 띄어먹고 부도 내고,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가난한 거야. 결국 재벌의 이익은, 재벌의 이유는 우리 돈이야. 국민의 돈을 재벌들이 부당하게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뺏어서 국민들을 위해 써야지. 그게 정당한 정부지.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가. 왜 그러는 거야? 국민이 몰라서. 우리 국민이 몰라서. 예. 우리 국민들이 그 재벌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요, 내가 2007년부터 아프리카에 와갖고 이런 재벌이 독점하는 구조를 깨야 된다는 얘기하면 나한테 빨갱이라 했다니까. 나 진짜 2007년부터는 빨갱이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 2007년에서 한 2010년까지 빨갱이년. 물론 지금도 빨갱이라고 하는 미친 새끼들이 있지. 그러나 요즘은 내가 얘기하는 거, 거기 동의하는 여러분들, 그게 빨갱이 이론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한 거에 지금 동의하시는 분, 망치 부인이 얘기한 대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돈 내는 게 정확한 거다. 거기 동의하시는 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해야 된다. 맞는 공정한 거죠? 동의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빨갱이 사상이에요? 이게 무슨 빨갱이 사상이야? 이 사람들 전부 다 빨갱이라고 욕할 거야? 이제는 그렇게 이런 주장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욕하는 게 미친놈으로 분류되죠. 예.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국민들이 전혀 몰랐어. 우리는 미국 없으면 망하는 줄 알았고, 그렇잖아요. 미국 없으면 망하는 줄 알았고, 미국으로 수출해야 사는 나라인 줄 알았고, 그게 다 누가 만들어낸,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거야.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따라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은 그 평범한 회사원이야. 근데 평범한 회사원이면서 약간 이 사이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훔치는 일을 하는, 그런 일탈행위를 하는 주인공이야.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막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면서 너가 여기서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네가 어떤 약을 선택하면, 빨간 약을 선택하면 진실을 보게 될 것이고, 파란 약을 선택하면 너는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 뭘 선택할 거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인공은 그 진실을 보는 약을 먹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그 전기기구, 그러니까 생체에서 어느 순간 지구는 멸망을 했고, 지구가 멸망하고 AI, 인공지능이 지구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는데, 태양열 발전이 안 되게 되자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인체에 미세한 전류가 있다는 걸 깨달은 그 기계들이 사람의 몸을 그 기계의 전력 공급원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그 인공수정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농사 짓듯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전력을 뽑아 쓰는 그런 시대라는 걸 깨닫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SF 영화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였어. 예. 그 철학적인 영화였어.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는, 그러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기계들이 만들어낸 환상과 허상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주인공들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대한 매트릭스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재벌 언론이 만들어낸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 속에 갇혀 있었던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에 막 열광하고 따라다니고, 그래서 문국현을 지지해, 그럼 문국현, 안철수를 지지해, 안철수, 정몽준을 지지해, 정몽준, 정주영이 대세야, 정주영.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낸 매트릭스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였던 거야. 자, 이번에 여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를 듣는데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뉴스를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서 나오는데 박용성 중앙대학교 교장 뭐 옛날 그 이사장이 그 입학 사정관들에게 기부금을 많이 낼 남자를 중심으로 뽑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와. 그거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요. 그 중앙대 이사장이 남자만 뽑으라 그랬다. 남자를 더 많이 뽑으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성비를 조정하려고 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 뉴스 목표가 뭘까? 이거 분란 일으키는 거야. 논쟁 일으키려는 거야. 논란. 남자 대 여자의 논란을 일으키려는 거야. 내가 이제 유승준 문제를 가지고 얘네들이 논란을 일으킬 거다 그랬더니 유승준 얘기가 아니라 뜬금없이 중앙대에서 그 성비 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남자 대 여자의 논란을 일으키려는 뉴스라고 나는 보여요. 예. 남녀로 편을 갈라서 그럼 남녀 분란을 일으키면 국민이 정확히 양분되잖아. 남자 편 여자 편 그걸 노리는 거야. 유승준은 왜 15년 만에 나타났냐고. 유승준은 왜 15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또 군대 문제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군대 문제 얘기하면서 여자들이 유승준 팬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20대 유승준 몰라. 15년에 사라졌는데 15년 전에 사라진 유승준을 몇 명이나 기억하겠어. 지금 23살 된 여자애들이 10살 때야 10살 때. 언제적 유승준인데 아직도 팔아먹냐고. 누구야? 유승준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유승준이 76년생이더라. 그럼 나이가 나보다 7살 어린 거야. 내일 모레면 쉰이야 걔도. 언제적 유승준을 또 갖고 와서 찜짜 먹으려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그러면서 이 여성시대 이야기요. 여성시대 논란. 이거 기획인 게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뭔가 이상한 세력들이 이거 들어온 거 맞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찾았어. 그랬더만 오유라는 사이트를 깨는 게 목적이야. 이게 여시 사건은요. 단순 이제 성별 분열뿐만이 아니라 오유를 깨는 게 목적이야. 왜냐하면 지금 일베는 상대적으로 많이 죽었어. 예, 일베는 상대적으로 많이 죽어서 일베는 지금 극소수 그쪽 그 뭐라나 광팬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오유는 아직 영향력이 많아. 오유가 지금 보니까 꽤 이쪽 진보적인 세력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사이트가 오유인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오유를 깨야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시를 깨는 게 목적이 아니야. 여시 사건을 일으켜서 여시하고 오유를 분열시켜. 그래서 오유의 팬을 남녀 성대결로 만들고 그런 속에서 싸우는 게 지겨워서 오유에 더 이상 안 가게 하는 그게 목적인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오유가 깨끗하다는 누가 그랬어. 아유, 오유가 깨끗 이러고 앉아있는 거 봐. 오유라는 사이트가 그나마 지금 진보 세력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사이트인 거야. 지금 그만한 사이트가 없잖아. 옛날에 서프라이즈, 지금 서프라이즈 가는 사람이 어딨어. 딴지일보는 김어준 팬들이 꾸준히 있지만 거기도 많이 축소가 됐어. 그 다음에 팟빵 같은 데도 지금 글 쓰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현재는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유, 그래서, 아니, 국정원이 왜 오유에서 작업을 했겠냐고. 국정원에서 왜 오유에서 작업했겠어. 국정원 국정원 직원 그 여자가 일베, 오유, 펌프 이런 데에서 작업했잖아. 루리웹.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에서 작업을 했고 일베에서 어떤 놈들이 글을 올리면 그걸 오유에 퍼돌린 거야. 루리웹이나 펌프 같은 데 퍼돌린 일을 했다는 게 발견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유를 얘네들이 활용을 해서
그 여자가 여론을 조작한 게 증거로 잡힌 거야. 나머지 사이트들은 내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오유는 내부의 그 서버 자료를 다 공개해버렸어. 그래서 국정원에서 작업한 게 다 드러난 거야. 그래서 오유는 작업했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러면서도 이 오유가 그렇게 해서 떴기 때문에 13년, 14년에 오유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자료들이 주고받아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여시 사건은요, 오유를 깨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 오유를 깨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오유를 소란스럽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쟤네들이 쓴 글에 보면 아주 소름 끼치게 나와 있어. 뭐, 오유는 여시하고 동체다. 너무나 많이 융합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걸 깨야 된다는 지들끼리 작당하는 글이 있더라니까. 오유 안에 여성시대 회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고, 그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여성시대 회원들하고 그들이 이제 오유의 분위기를 또 주도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여성시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여성시대가 주축이 20대. 그러면서도 20대 중에서도 나름 유능한 애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나름 유능한 애들이 여성시대에서 그러니까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알파걸 알지? 알파걸. 알파걸이라는 오유는 오늘의 유머란 사이트이고 여성시대는 다음 카페 여성시대라는 카페인데, 소위 이제 이 알파걸이라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부모들이 남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딸 하나를 아들 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그리고 막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키운 애들이 지금 20, 30대 여성들이야. 그들을 알파걸이라고 불러. 전 세계가 그래. 전 세계가 알파걸들이 주도하는 사회야. 그러다 보니까 여성시대에서도 막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여자애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애들이야. 그러니까 오유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성시대나 오유나 비슷한 글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웃기는 글들 공유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거지. 그런데 그래서 이 오유를 깨려면,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게 국정원이야. 왜? 국정원이 오유에 상주했잖아.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올라가는 거를 조작하는 게 다 걸린 거야. 그만큼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국정원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했었던 거고, 걔네들이 지금 이 오유라는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깨야 내년 총선에서 어떤 흐름을 조성할 수 있는 걸 막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여성시대 사건은 오유를 깨는 게 목적인 사건이야. 남녀 성대결을 만드는 거 기본 구도인데, 목표가 오유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래 SLR도 굉장히 나름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어. 근데 작년 여름부터 이상한 애들이 들어왔어요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성시대 사건으로 그 SLR을 떠나자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SLR이 없어졌을까요? 스르르 카페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어요. 뭐냐? 그 SLR 카페에서 여성시대를 막 욕하면서 그 SLR을 탈퇴하고 사람들을 옮겼잖아. 그 옮긴 사람들은 누구겠어? 그 사람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건전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여시에 대해서 막 욕하게 하면서 빼버린 거야. 앞으로 SLR을 지네가 다 먹는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이 SLR을 지들 멋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얘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증거를 갖고 와, 증거. 너는 증거를 내가 제시하기 전에 아무 말하지 말랬지. 저런 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12일 5월 12일날 처음으로 여성시대를 언급했어. 그러자 여성시대에서 망치부인을 막 갈구고 있어요. 그런 걸 보셨죠? 여성시대에서 망치부인을 건드렸다. 그러면서 막 여성시대 망치부인까지 건드리다니. 그러면서 5월 13일 14일에 일배도 건드리지 못하는 망치부인을 감히 여성시대가 막장으로 가는구나. 그런 글을 내가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14일날 제목을 여성시대에서 나 욕한 애들 명단 갖고 오라는 거야. 그 제목을 왜 달았는지 알아?
지금 여성시대 사람들이 나한테 욕한 사람 없다고 계속 변명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내가 일부러 그 제목 다른 거야. 여성시대에서 나를 욕한 애들이 없는 걸 내가 알았어. 알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야. 여성시대에서 나를 욕한 것들 명단 가져와라고 얘기한 게, 그러면 얼마나 신나서 달려오겠냐. 여성시대를 짓밟고 싶은 애들이 신나서 달려오겠지.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실제로 찾아보라 그런 거야. 찾아봤더니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삼파법이라는 거야.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 이게 국민윤리에 나왔던 거지. 지금도 나오나? 이 소크라테스가 주로 했던 교육 방법인데,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옳다라고 다 얘기하고 알아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받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은 질문만 해. 그리고 이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게 하는 거, 그걸 삼파법이라 그래. 그런 것처럼 지금 여성시대에서 나 욕한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막 연락에 이제 캡처 들어갔는데 없잖아. 없어. 그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애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깨닫게 하려고 질문을 그렇게 다른 거였어. 그러니까 나한테 변명할 필요 없다고. 여성시대. 여성시대에서 나를 욕했다라고 올라온 글을 내가 하나 봤는데 욕이 아니야. 그 욕이 아니야. 근데 그걸 욕이라고 막 써놨더라고. 그러다가 여성시대가 망치부인까지 건드렸다며? 이러면서 지네가 언제부터 내 팬이었다고. 마치 나를 그분 막 떠받치면서 저기 망치부인이 여성시대를 확 고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를 막 띄워주면 내가 니네들이 띄워준다고 좋아가지고 아무나 막 고소할 여자로 보여? 나 자존심 상해서 내가 진짜. 내가 여기서 9년이야 9년. 그래서요, 얘네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마녀 사냥이야. 하나의 희생양을 막 욕하게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내가 그 타진요 타진알 얘기했잖아. 타진요가 20만일 때 타진알은요 회원수가 많이 안 됐어요. 10,000명이 안 됐어. 왜? 기사가 타진요만 나와. 타진요. 그 2010년 5월 1일부터 2010년 8월 10일까지 딱 기간 설정해갖고 타진요라는 검색어로 기사 뽑고 타진알이라는 검색어로 기사 뽑아봐. 숫자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니까? 그게 뭐냐? 결국 기자들이 타진요를 막 띄운 거야. 타진요를 띄워서 회원을 가입시킨 거예요. 그 다음 타진알에서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요, 타진요 안 믿어. 나중에 스탠포드 대학 교직원이 나와서 걔가 우리 학교 학생이 맞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타진요에서 뭐랬는 줄 알아? 그 교직원이 가짜래. 교직원이 가짜래. 그러니까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그게 이제 타블로를 욕하는 카페였고, 타블로의 진실을 알려주마. 이게 타블로네 학교 후배가 만든, 스탠포드 대학 학생이 만든 카페였어. 그런데 기사에서 타진녀만 계속 띄워줘.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타진녀가 맞다고 생각. 그 다음에 타진녀에서 만들어낸 글을 모든 뉴스에 댓글로 달아. 내가 이거 2004년부터 그 짓거리를 추적해왔잖아. 조직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이번에 여성시대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여성시대 애들이 이제 그 각 사이트에서 같은 제목의 글이 동시에 올라온 거를 캡처를 다 한 거야. 6시 몇 분 때 각 사이트에 똑같은 여성시대 비판글이 올라온 거야. 조직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혼자 찾았다니까. 2004년에. 내 혼자서 컴퓨터를 모르는 아줌마가, 내 30대 중반이었어. 근데 그걸 혼자서 여기저기 찾아가서 링크가 검색어를 못 찾아가지고 걔가 고생을 하면서 내가 찾아서 하나하나, 그래서 그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거 올리네. 그때는 복사해갖고 붙이는 것도 몰라서 노트에 적었잖아. 노트에 아이디를 적어가지고 나중에 아이디를 알파벳 순서로 배치하고,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어디서 글 썼다고 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추적을 해서 이놈들의 패턴을 알아냈다고. 지금은 검색하기도 쉬워. 누구 강퇴시키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 강퇴시키라고 얘기한 사람이 먼저 강퇴됩니다. 예. 누구 강퇴시키라고 얘기한 사람 먼저 강퇴당하고요. 그
다음에 장사익이 어딨어? 장사익이 어딨어? 장사익이 안 보이는데? 장사익이 어딨어? 누구 강퇴시키라고 그러면 그거 방송 방해하는 거야. 장사익 아이디 갖고 와봐. 강퇴됐어? 알았어. 잠깐만. 블랙 걸어야지. 예. 누구 강퇴시키라는 놈은 다 한패야. 아니, 내가, 그래서 2004년부터 그 일일이 손으로 나는 그 엑셀도 할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일일이 그걸 추적하면서 이 새끼들이 어떤 놈들인지를 알아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시에서도 지금 여시에 대해서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애들을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막 나오고 있어. 동시간대에 같은 글을 각종 사이트에 올리는 거. 그런 거 다 캡처해서 보냈더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마녀 사냥을 하는 거. 옛날에 유승준을 마녀 사냥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유승준 불쌍하다고 생각해. 걔가 아무 생각이 없는 애였어. 몰랐던 거지. 무엇보다 걔가 군대 안 간 건 기획사의 결정이야. 유승준을 더 빨아먹고 싶어서, 유승준을 더 팔아먹고 싶어서, 야, 군대 안 가도 괜찮아 이러면서 유승준한테 미국 국적 취득해서 군대 가지 말라 그런 거야. 유승준이 그거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거 시키는 대로 해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연예인 군대 문제에 내가 왜 욕하지 말라 그러냐? 연예인들 중에 지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애 없어. 다 기획사 결정이야. 연예인 그 군대 문제는요, 군 안 가고 막 이러는 거 전부 다 기획사에서 짜는 거야. 걔를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그래놓고 이걸 킵을 해놔. 그리고 그거 알죠? 연예인 기획사들이 전부 권력층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연예인 기획사들, 그 왜 장자연 사건, 연예인 기획사들이 여자 연예인들은 남자들한테 성접대 시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이 기획사들이 그래서 선거 때 연예인들 뿌리잖아. 그래서 막 도와주고. 그게 전부 다 그래서 연예인 기획사들하고 권력층이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연예인에 대한 스캔들 정보를 축적해놔. 그랬다가 필요할 때 끌어서 쓰는 거야. 가장 대표적 사건이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 2006년 가을. 이건희의 삼성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 들통이 났어. 그래서 판검사들, 국가 공무원들한테 그 이건희가 뇌물 뿌린 장부가 나온 거야. 그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야. 삼성 장학생. 그래서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게 딱 터졌어. 그래갖고 명단을 보자. 막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 연예인 엑스파일이 터진 거야. 제일기획이라는 기획사에서 연예인 수십 명에 대한 스캔들을 싹 뿌렸어. 예. 그게 그 제일기획이 삼성 계열사야. 삼성의 친인척이 만든 회사인데 거기서 연예인 스캔들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스캔들로 삼성 장학생, 삼성으로부터 돈 받아 처먹은 새끼들 명단을 가린 거야. 장자연 리스트가 딱 터져서 그 여자 연예인한테 성접대 받은 언론사 사장 새끼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막 네티즌들이 추적을 하니까 박연차 리스트라는 걸 띄운 거야. 그래서 박연차가 뇌물 준 정치인 명단 그걸 띄워가지고 장자연 리스트를 덮은 거야. 땡땡일보 처남과 무슨 이상한 애들이 서로 한 여자한테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덮기 위해서 박연차 리스트를 띄운 거고 삼성 장학생 리스트, 삼성 엑스파일을 덮기 위해서 연예인 엑스파일을 터뜨린 거야. 그래서 눈을 돌리고 그 자기네들이 그런 것처럼 유승준은 그때 이회창 아들 둘이 군면제 받은 사건 그걸로 젊은 애들이 분노하는 거 그걸 유승준으로 돌린 거야. 그래서 유승준 문제를 막 크게 터뜨려가지고 입국 금지까지 만들어낸다고. 입국 금지시키는 절차를 만들어서 결국 이회창 살려준 거야. 이회창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고 유승준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유승준은 잘했습니까?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한 게 잘한 건가요? 아니요. 나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제 와서 15년 만에 군대 가겠다?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이 40에 무슨 군대를 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그냥 중국에서 살아. 중국에서 성공해. 중국 시장이 훨씬 커. 돈도 많고. 중국에서 그냥 쭉 가. 근데 이게 또 유승준은 한국 오고 싶어 하지.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한국에서 인정하는 연예인을 좋아하지. 그냥 중국에서만 뜬 연예인 안 좋아해. 그러니까 엑소. 중국 애들이 한국 기획사에서 인정받고 나가서 중국에서 인기 끄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유승준은 한국에 와서 본토에서 인정받고 싶은 모양인데 그냥 중국에서 돈 벌고 살아. 대신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유승준 논란의 핵심이 뭐냐.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씨발놈들은 모든 씨발놈을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운동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에 지금 군인이 모자라가지고 정신병 환자들까지 군대를 가고 있어. 그런데 있는 재벌가나 권력자의 자식 새끼들은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 기피한 씨발놈들이 지금도 버셔지 들어다니고 있어. 국적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한 씨발놈들은 한 놈도 안 빼놓고 모두 입국 금지시켜야 돼. 나는 유승준 돌아오는 거 반대해. 대신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한 새끼들 명단 다 공개해야 되고 그런 새끼들은 국가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돼. 유승준처럼 15년 동안 앞으로 15년 동안 입국 금지시켜야 돼. 여러분 유승준 문제는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씨발놈들이 아버지 그 건강보험증에다가 이름 달아놓고 치과 치료 받으러 들어와 씨발 개새끼들이. 이 쌍놈 새끼들아. 병역을 기피하고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한 씨발놈들이 왜 우리나라 건강보험으로 치과 치료를 받아? 들어오지 마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유승준 문제요. 유승준을 용서하냐 마냐 이거 논점으로 삼으면 안 돼. 국적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새끼들 그런 씨발놈들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런 운동을 해야 돼. 이 쌍놈 새끼들 말이야. 또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오늘 권영철의 Y뉴스 그거 들어봐야 돼. 중요한 얘기가 나와.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 이렇게 뜨지? 큰일 났네.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기다려봐. 벅스 프로그램을 삭제했는데도 이상하게 벅스로 뜨네.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노래 하나 듣고 계시면. 권영철의 Y뉴스 들어보죠. 보도국의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국가정보원이 북한 hen영철 인민무역부장의 처형서를 공개한 뒤에 정말 처형을 당한 게 맞냐?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죠. 예. 특히 정보기관 첩보 수준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남북 관계에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정보기관이 정보장사에 나서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국정원은 왜 무리수를 강행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신기한 내용 중에 이제 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수청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건 맞는 건가요? 용어 사용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숙청됐다거나 처형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신변에 큰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는 데는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하지만은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형됐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에서부터 신병치료차 내지는 혁명교화 중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현영철이 숙청됐을 가능성과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국회 정보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호 의원은 현영철이 숙청됐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공개되지 않은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정원 발표 이후에 사실로 확인되기보다는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다. 현영철의 얼굴이 북한 TV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거의 공개 처형설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전문가들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네요. 네, 네. 자, 근데 숙청이 그런데 확실하니까 국정원이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국정원 입장도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이 정말 뭐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발표했겠느냐 그런 얘기죠. 국정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나 언론 브리핑에서 현영철이 최근에 불경죄로 숙청됐다. 어이 레이유, 네가 뭔데 방제를 바꿔라 말아야.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세정연의 한계라고. 어? 문재인이 그래 세정연의 한계라서 마음에 안 들어? 바꿔줄게. 문재인의 한계다. 문재인의 한계다. 됐어?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제안했다는 것부터가 미친 짓이란 얘기야 지금. 그래 제안이란 말 또 써줄게. 방제를 바꾸시죠? 어디다 대고 시킴질이야. 또 한 번만 내 눈에 띄어 하여튼. 맞아 들어요? 숙청 이유는 반역죄이고 평양 북은 사격장에서 총살됐다. 현영철은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처형됐다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 관계자는 현영철 처형설은 사실이고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